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강의를 할 수 있어서 급하지만 즐겁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주된 개념이 그러니까 정원의 유형이에요. 정원의 유형을 어떻게 특히 그러니까 조성 중심이 아니라 작물을 가지고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유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이제 나왔던 약용식물, 약용으로 쓰이는 그런 식물들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강의가 나옵니다. 제가 치유공원, 치유정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약용에 대해서 어떻게 셀프 재배를 할 수 있는지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마지막까지 남으셔가지고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속 가능한 정원이 지속 가능한 정원이 저희가 한번 조성을 하면은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4가지 유형 중에 커뮤니티 가든 중심으로 작물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에듀테인 가든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써서. 그러니까 에듀는 교육이라는 뜻이고, 테인먼트는 유용, 놀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놀이와 교육이 접목되어 있는 가든. 그러니까 혹시 이제 요즘에 학교 텃밭에 대해서 내가 강사로 나가거나 그쪽으로 연계해서 교육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2번째 있는 에듀테인 가든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정원이 됐든 원예가 됐든 도시농업이 됐든 요즘에 대부분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로 하는 게 힐링, 치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치유, 힐링, 치유 가든을 어떻게 작물을 통해서 디자인할 것인지 3번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관심들이 많은 약초 가든. 요즘에 도시농업에 유형하면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약초 텃밭을 운영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서울시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약초 지도자 과정을 모집합니다라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도시농업의 하나의 분야로 약초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약초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이유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또 은퇴를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내 건강, 우리 가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작물을 찾다 보니까는 약초 쪽에 더 관심을 가지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유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이제 지속 가능한 정원이라고 하는데, 지속 가능하다라는 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퍼머컬처라는 이름으로 호주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호주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 이 퍼머컬처라는 게 영구적인 퍼머넌트, 우리 그냥 쉽게 우리 미장원에 가면 파마한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퍼머넌트 영구적인, 그 다음에 에그리컬처라는 농업의 합성어로 퍼머컬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농업이 지속적으로 자연 순환적인 그런 자연의 원리에 입각해서 계속 영속적으로 유지될 때 이런 이제 퍼머컬처라고 얘기하고, 이 컬처라는 말이 또 문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하고 문화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과거 하면은 농경문화 이렇게 농경 다음에 문화가 따라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농업하면은 우리의 생활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농업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과 떨어진 것들이 아니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퍼머컬처 운동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전라남도 완주 아시죠? 완주에 이 퍼머컬처 대학이라는 그런 교육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퍼머컬처 대학이라는 그 아카데미 과정을 청년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 귀농, 귀촌 이런 데 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그 퍼머컬처 대학 들어가서 1년 동안 교육을 듣고 실제 귀농하기도 하고 도시에서 이런 문화적인 기획자로도 활동하시는 청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이 정원, 원예 이런 도시농업 쪽으로 내가 그 직업으로서 뭐 좀 더 전문적인 길을 걷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데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을 들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찌됐든 이 퍼머컬처는 호주에서 시작이 됐고, 이제 현재 4,0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 있고, 110여 개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씀드렸듯이 완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제 구체적으로 퍼머컬처의 의미가 뭐인지 이제 따져 볼 텐데요. 지속 가능한 영속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주거지, 그리고 생활할 때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땅을 딛고 사는 이런 토양, 먹거리, 식량, 이런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이런 자원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그냥 자연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게 자연 생태계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방법을 퍼머컬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키 포인트는 자연 생태계와의 조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디자인 계획을 세울 때도, 운영 계획을 세울 때도 자연 생태계와 조화롭게 만드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뭘 가꾸고 싶다라는 우리 공동체, 내 개인의 그런 바람도 있지만, 일단은 그 땅에 그리고 거기에 위치해 있는 대상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잘 살펴보고 거기에 있는 자연 생태계와 조화롭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제 대상지를 이렇게 구획을 정한다라고 이제 다 갈아엎어요. 근데 갈아엎기 전에 일단 남겨놓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또 다른 눈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보기 좋게 바둑판 모양으로 딱 경지 정리를 하는 게, 그게 조화로운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하고 자연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조화로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대상지를 찾아보고 그 대상지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칙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면은 뭐든지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원칙을 세워놓으면 잘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퍼머컬처의 두 가지 원칙이 제가 여기 농산림을 디자인하다라는 요 책에서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이 퍼머컬처의 원칙은 자연을 닮게 하고 자연과 함께, 그러니까 자연을 닮게 하는 디자인을 하고 자연과 함께 하는 그런 디자인. 그리고 우리가 그 같이 커뮤니티 가든을 운영을 한다라고 할 때도 자연을 담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무엇이든 다양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양하면 안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면 안정하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경작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작물이든지 간에 경작을 하시게 되면 몇 가지 종류만 하시는 게 아니라 골고루 다양하게 해야지 그 속에서 생태계가 구성이 되고 좀 더 안정화되고 여러 가지 2차, 3차 그러한 이제 생태계들이 조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양하면 안정하다, 자연과 함께라는 요것만 기억해도 참 좋습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거고 다양하면 안정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탭이 만들 때도 이런 원리가 적용이 돼요. 우리가 과거에 탭이 만들 때는, 탭이라는 거는 뭐예요?
비료라는 건 식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제를 총칭해서 비료라고 해요. 그러면 비료 아래 하위 구조로 퇴비가 있어요. 퇴비는 뭐예요? 퇴적해서 쌓은 비료, 그래서 퇴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동물 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뭐 거름, 뭐 구비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액체로 되어 있는 비료는 액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만들 때 특히 이제 퇴비 많이 퇴적해서 비료를 만드는데 이런 퇴비 만들 때도 한 가지 종류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골고루 켜켜이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나오는 이런 음식물 뿐만 아니라 풀 여러 가지 심지어 이제 설거지한 그런 쌀뜨물 같은 것도 이제 같이 줬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하면은 안정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좀 더 다양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다양하게 하면은 산만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껏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 함께 다양하면 안전하다, 안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퍼마컬처의 원칙을 가지고 이 정원을 관리하시고 디자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들한테 드리려고 제가 오늘 씨앗 하나를 가져왔어요. 근데 저는 사실 조별로 나눠져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조가 아직 나눠져, 몇 개 조로 나눠져 있으세요? 5개요. 5개 조요? 네. 그럼 한 조당 제가 그 2개, 제가 씨앗은 물냉이 씨앗을 가져왔는데요. 네, 물냉이. 네, 물냉이요. 그러니까 냉이하고는 다릅니다. 그 약초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가져왔는데요. 한 조당 2봉지씩 나눠드릴게요. 저도 그거 구하느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옛날에 소르쟁이라 그러는 거 아닌가? 옛날에 왜 물가에 있는 네, 맞아요. 물가에서 사는 건데요. 잎이 냉이하고 달라요. 이렇게 소르쟁이라 그랬어. 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네, 약초 가든에 제가 물냉이가 어디에 그 효과가 있고 어떻게 키우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냥 앉아서 수업 들으시면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잘 보시면은 눈여겨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그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퍼마컬처의 의미 원칙 꼭 알아두시고요. 그 조별로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너무 이제 그 열정이 넘치셔서 막 이렇게 앞으로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딱 한마디 자연과 함께 다양하게 이렇게 구호를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이 퍼마컬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저도 한번 살펴보니까는요. 일단은 이제 우리는 이런 정해진 정원 내에서 이걸 어떻게 재밌게 우리끼리 가꿀 것인가, 혹은 마을에 있는 뭐 학생이라든가 기타 이제 특정한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정원에 오게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퍼마컬처의 원칙은 이 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도시 생태계까지 나아가는 구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도시의 순환 구조를 이제 회복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는데,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게 이게 통이죠. 네. 무슨 통일까요? 네, 우리 음식물 쓰레기통하고 닮았죠. 네. 쓰레기통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죠. 여기 숫자가 있어요. 28, 27, 26, 25 통에 네, 일렬 번호예요. 여기까지가 28개죠. 통이 몇 개 있다라는 거예요? 28개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요. 분리수거용 통이에요. 음식물 쓰레기 통만 있는 게 아니라 분리수거용 통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요렇게 분리하세요라고, 요거는 몇 번, 요거는 몇 번, 요거는 몇 번, 이런 식으로. 예. 우리는 분리수거하는 통 보면은 4개, 5개, 뭐 이렇게
많아봤자 7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기는 너무너무나 세분화돼서 분리를 해요. 사실 우리가 수고스러울지 모르지만 이렇게 분리도 좀 더 세분화해서 분리를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일 피크 시대에 이제 살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오일 피크 시대에 살고 있어서 석유가 이제 좀 있으면은 고갈되기 때문에 두렵다. 그게 절대 아니고요. 너무나 많은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350 ppm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지구상에 살 수 있는 생물들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우리 화석 연료로 인해서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도시에서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한 그런 분리수거 체계를 우리가 퍼머컬처의 원칙을 적용해서 우리 지금 100년 정원을 중심으로 시흥시에 확대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100년 정원이 지속 가능한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은 자원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이제 100년 정원을 이제 조성을 하게 되시면은 그 정원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퇴비로 만들고 그 퇴비가 다시 내년에 이 작물을 키워내는 양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뭐든지 이렇게 순환하는 체계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가끔은 그 각 가정에서 안 쓰는 것들을 들고 나와서 뭐 벼룩시장 개념으로 그 가든 파티 하시잖아요. 어떤 유형이 됐든 가든 파티를 이제 벼룩시장 뭐 교환하는 뭐 그런 형태로 좀 더 풍성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연과 함께 다양하면 안정하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폐기물은 자원이다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줄이기, 재사용하기, 재활용하기 그리고 정원에 지렁이 농장은 반드시 설치를 하세요. 이 지렁이 농장은요. 이 지렁이 농장을 한쪽 편에다가 퇴비 만드는 칸도 마련하시고요. 퇴비 만드는 칸 옆에다가 지렁이 이렇게 구획을 정하셔가지고 지렁이도 이렇게 키워주시고요. 그 지렁이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퇴비 더미도 넘나들어요. 그래서 퇴비 발효도 훨씬 더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퇴비 더미가 퇴비화 됐을 때 그 지렁이 똥에 의해서 더욱더 더 아주 양질의 좋은 그런 퇴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렁이 농장 만들고 퇴비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우리 주거지에 이런 정원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 문화가 이렇게 연결되는 세 개의 축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으로 퍼머컬처가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퍼머컬처 적용하기 두 번째가 사실은 우리 과거의 그 농경 문화 보면은요 퍼머컬처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게 단절이 돼버린 거잖아요. 단절이 된 것들을 이제 다시 회복하는 하나의 과정이 우리의 100년 정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00년 정원에 다음 주 화요일 날 대상지를 가서 볼 텐데요. 오늘 배운 이제 1강부터 쭉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다음 주 화요일 날 대상지 찾아가기 전에 요 교육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좀 훑어보시고 대상지를 갔을 때 남겨둬야 될 거, 어떤 거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그럼 이제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만약에 그 주위에 혹시 나무가 있나요? 많지는 않은데요. 네. 큰 나무들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그러면은 이런 실험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나무에다가
여기 볏짚이에요. 이 볏짚은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은 그 농가를 찾으셔가지고 여기 보니까 윤구병 선생님이 오셔서 강의해 주셨더라고요. 거기는 유기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쪽에 요청을 해서 유기농 볏짚을 이 볏짚을 가져다 놓으면은 굉장히 유용해요. 이 볏짚 자체가요. 이 볏짚을 이제 구하셨으면 이 볏짚 단을 거꾸로 우리는 이렇게 위에 이삭이 맺히잖아요. 이삭이 맺힌 부분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셔요. 그래서 삥 둘러놓고 이제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이 고정시키는 것도 그냥 노끈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새끼줄을 같이 꽈서 이 중에서 이제 새끼줄 잘 꼬시는 분 또 나오세요. 뭐 이렇게 공동체 하다 보면은요 하나하나씩 그 개인의 그 재능이 마구마구 발현이 되거든요. 뭔가 공동 활동을 하다 보면요. 새끼줄로 꼬으신 다음에 여기 한번 고정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끝에는요 머리 따듯이 그렇게 따서 요 항아리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과거에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제주도의 참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과거에 이게 식수로 쓰였던 정화장치예요. 빗물 정화장치요. 예, 비가 오면은 한번 여기 타고 흘러내리잖아요. 예, 나무 줄기를 타고 내려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한번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정화가 돼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안에다 이제 숯도 넣어줬겠죠. 그쵸? 근데 요 볏짚이 좋은 게요. 볏짚에는요, 납두균이라는 균이 있어요. 납두균이 콩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매주 써서 매달아 놓을 때 뭘로 매달아 놨어요? 볏짚. 그럼 볏짚에 매달아 놓으면은 볏짚 옆에 푸른색하고 하얀색 곰팡이 같은 게 슬잖아요. 그게 바로 납두균에 의한 작용이고 그 납두균에 의한 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에 좋은 페니실린의 역할을 하는 아주 좋은 그런 균이 이제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균이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과거에는 집안에 모든 우리한테 좋은 균들이 많이 살았어요. 물론 안 좋은 균도 살았죠. 그런데 좋은 균하고 안 좋은 균하고 균형 있게 늘 평형을 유지했어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우리 몸도 좋은 균이 있고 안 좋은 균이 있죠.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좋은 균하고 안 좋은 균하고 지금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안 좋은 균이 우세하다 그러면은 바로 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이 깨졌을 때 그거를 병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균형이 깨졌을 때 뭔가 복원을 해야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균이 여기 특히 이제 볏짚에 있는 그런 균, 이 볏짚에 의해서 매주에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균이 이렇게 띄워지잖아요. 그런 좋은 균을 우리가 몸속으로 섭취했을 때 우리 몸도 아주 좋은 균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평형을 면역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과거에 이렇게 농사 짓는 정말 유기농으로 힘들여서 농사 짓는 분들은요, 땅 속에 이 작물을 키워내는 좋은 균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 그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세요, 사실은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뭐 천연 발효종 이래서 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천연 발효종으로 뭐 부풀린 빵, 이런 단팥빵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연 발효종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천연 발효종도 그 발효종을 발견을 해서 실험실에서 많이 육성한 거죠. 그거는 이제 다양한 종은 아닌 거죠. 그냥 육성된 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우리 보면은 이 메주 띄울 때도 집집마다 메주가 다 어때요? 달라요. 왜 그러냐면 그 집에 살고 있는 균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건에 따라 다 달라요. 그리고 메주 쓸 때는 뭐 전날
이제 매주 쓰면은 다 같이 모여서 매주 많이 쓰잖아요. 대가족 체제였으니까는요. 그때는 이제 뭐 전날 혹시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면은 매주 못 쓰게 했죠. 매주 쓰는데 차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러면 일단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싸우면 스트레스가 와요. 뚜껑 물이 열린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에 뭐가요? 화기운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으로 매주를 쓰면 어떻게 해요? 네, 맛이 안 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고 뭔가 판단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정원을 가꾸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물, 미생물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생활할 때 눈에 보이는 이런 이제 뭐 큰 세계, 거시 체계, 거시 세계라고 하면 아주 작은 미생물의 세계, 미시 세계를 같이 넘나들면서 생활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 정원 가꾸는 즐거움이 훨씬 더 커집니다. 저렇게 했을 때 식수로 가능한가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지역마다 다 다를 거예요. 우리가 약수터 가면은 그렇게 먹어도 되죠. 그렇죠. 예. 지금은 아니야. 예, 이거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여기가 정왕산이 있나요? 어디 산이 있죠? 부천하고, 예. 뭐,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중간에다가 이거를 설치해 놓으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한번 이게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정원에다 한번 설치해 보세요. 이렇게 설치해 놓고 난 다음에 이거 빗물을 모아서 어디에 주면 돼요? 식물에도 줘도 되잖아요. 집에 가져가서 또 우리 집 화분에 주셔도 되는 거고요. 가장 좋은 물은, 식물한테 가장 좋은 물은 빗물인 거 아시죠? 정수기는 우리가 다 걸러서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근데 정수기 물은 작물에 예, 좋지 않습니다. 그 부족한 거, 미네랄이 부족해요. 예.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공기 중에 이렇게 그 떠다니는 황 같은 거 있죠, 황. 그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거 황 많이 나오잖아요, 이산화황이라든가. 근데 그 황이 우리 호흡기에는 치명적이지만 이 공기 중에 떠다녔을 때 이 빗물에 의해서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식물의 뿌리가 황을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공기가 완전히 깨끗한, 완전히 공기청정기 다 돌려가지고 맑게 한 그런 공기보다는 약간 오염된 공기 말고요. 약간 이제 좀 그런 게으른 사람이 낫다. 네. 게으른 사람이 나. 들쓱 씻고 닦을 거 아니야. 네. 그런 쪽에 있는 데서 자란 식물이 훨씬 더 잘 자라요. 그러니까 빗물을 한번 이런 식으로 모으셔가지고 정말 이게 빗물은 우리가 산성이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문방구에서 리트머스 시험지 싸요. 그거 살 수 있거든요. 문방구에서 바로 팔아요. 그거를 리트머스 시험지를 사셔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정말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알칼리로 나옵니다. 그냥 왜 그러냐면은 그냥 공기 중에 있는 이렇게 내리는 거는 산성비지만 어디에 부딪히면서 지붕이라든가 벽이라든가 이런 데 부딪히면서 알칼리로 변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정말 빗물에 대한 오해도 푸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외부에서 학생이라든가 누가 왔을 때도 궁금하잖아요. 일단요,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고, 왜 이게 뭐예요 하면은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분하고 방문하신 분하고 뭔가 하나 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거 우리나라 아니고, 이게 그 동남아도 요즘에는 이런 베트남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 필리핀 이런 데서 도시농업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이게 그쪽의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
드럼통을 5개, 4개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아 올린 다음에 관을 연결했어요. 그래서 저쪽 이제 지붕에 모아지는 빗물을 이제 여기서부터 모아질 수 있도록 아래 칸부터 차례차례 모아질 수 있도록 하고 요 아래는 이제 수도꼭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틀어가지고 네, 할 수 있도록 요거는 이제 그 디자인을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의 이제 도움을 받으셔서 네, 설계한 겁니다. 끄지 달라 그러더라고. 빗물 모아서 쓰려고 그랬더니 네. 공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어마어마하더라고. 네, 이제 지자체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빗물 주치의 이런 명칭으로 그런 빗물을 활용하는 빗물에 대한 인식 변화, 빗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빗물도 자원이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그 빗물 주치의들이 또 막 홍보를 하러 다니는데요. 집안에 이런 빗물 저금통을 설치하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 지원을 해줍니다. 50%? 네, 그런데 이제 지자체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빗물,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빗물을 자원화하자라는 그런 취지고,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자연적인 홍수보다는 인공적인 홍수가 많잖아요. 어디가 막혀가지고 뭐 강남대로가 막 홍수가 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시적인 그런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네. 도시화로 인한 홍수가 나지 않도록 빗물 활용화 차원에서 그렇게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파트 베란다에 그 태양광을 이렇게 설치를 하면 그것도 70% 지원을 해줘요. 네, 이 지자체별로 좀 달라요. 우리 여기 이제 시흥시도 점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도입하셔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퍼멀컬처의 다음에 이제 순환되는 이제 정원을 이제 만드시는데, 제가 이제 자연과 함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연과 함께 이제 순환하는 그런 체계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 자연순환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순환 체계에서는 지식은 적었지만 지혜로웠어요. 요즘은 지식은 넘쳐나는 사회예요. 지혜로운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지식은 넘쳐나지만. 그런데 우리가 100년 정원을 통해서 지혜로운 그런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자연순환에서는요, 자연에 뭔가를 주면 몇 배를 돌려줘요. 그쵸? 이거는 이제 정원을 가꾸면은 몸으로 체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작은 순환의 결합이에요. 빗물의 순환, 에너지의 순환, 먹거리의 순환, 이런 작은 순환들이 결국에는 이제 결합해서 큰 자연의 순환을 만들어내고, 이 자연 순환이라는 것은 결국 에너지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원을 가꾸다 보면은 이 먹거리 자체가 우리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출하고 그런 것들을 또 모아서 자연에 돌려주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알지 못하는 순환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굉장히 겸손해져요. 이걸 가꾸게 되면은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자연순환이라는 원칙, 퍼마컬처의 원칙, 자연순환이라는 그런 원칙, 그리고 마을과 연계, 도시 생태계하고 제가 연결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00년 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요즘에 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그 문제를 굉장히 그 지자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이제 머리에 쓰레기 이고 다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순환을 하느냐. 제가 아까 그 호수에는 퍼마컬처 원칙 적용할 때 28개의 통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분리를 좀 더 세분화해서 분리하면 모든 게 자원화가 될 수 있는 게 많아요. 음식물도 그래요.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의 종류를 분리를 해보면은요, 크게 조리 전이 있고 조리 후가 있어요.
조리 전하고 조리 후의 큰 차이점은 염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염분이 없는 다듬는 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생쓰레기라고 불러요. 이 생쓰레기는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65%가 가정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같은 데에는 이런 뭐 급식, 음식점 이런 데는 잔반이 많이 나오겠지만 가정에서는 다듬는 과정에서 나오는 생쓰레기가 65%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생쓰레기를 모아오는 거예요. 모아서 이 정원의 한쪽 편에 퇴비장 만들자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퇴비장에 다 모아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우리가 퇴비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모아보자. 염분이 없는 것 중심으로 하면은요, 이렇게 냉장고 찾거나 어디 찾아보면은, 네, 막, 한약도 가 들고 나오시고 막 그러세요. 이거 넣어주면은 좋은 퇴비 만들어질 것 같다라고 먹다 남은 뭐, 유통기한 지나서 못 먹는 것도 막 들고 나오세요. 한약 그런 것도 상당히 퇴비 만들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퇴비로 만들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이제 큰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아파트 하나의 단지 있잖아요. 소규모 단지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는데 아파트 주민들께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고 생쓰레기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쓰레기를 모아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제 퇴비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냄새 나고 그 다음에 악취뿐만 아니라 벌레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다 어디로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냥 모으고 그 모아진 거를 주말 농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많은 양을 가져올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큰 그림이에요. 지자체 차원에서의 큰 그림.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주민들은 생쓰레기를 모으고 운반은 지자체가 하고 그 다음에 주말 농장에서는 그거를 공동체를 만들어서 퇴비 학교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예요. 퇴비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퇴비화되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과거에는 퇴비를 띄운다라고 했어요. 퇴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매주 띄운다, 장 띄운다. 그때 그 띄운다 용어를 퇴비 띄운다하고 똑같이 쓰였어요. 그 띄운다라는 건 발효를 굉장히 잘 숙성한 상태를 띄운다라고 하잖아요. 퇴비도 띄운다라고 했던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똑같이 발효 과정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퇴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 퇴비를 그 생쓰레기 모아주신 주민들한테 일부 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텃밭 만들 때 퇴비로 사용을 해서 텃밭에서 나오는 그런 엽채류 있잖아요. 잎을 먹는 엽채류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다시 가져다 드리고, 그러면 그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런 이 순환의 즐거움을 알게 되시는 거고, 그러면서 정원에 관심이 있고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생활 녹화가 될 수 있는 거죠. 녹색 생활 실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근데 저기요. 네. 조리 후에 것은 염분의 문제 때문에 잘 안 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염분기가 많으면 만약에 이제 조리 후를 물로 깨끗이 씻어서 꼭 짜고 그래서 염분의 농도가 낮아졌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혹은 염분기가 있어도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염분기가 있는 음식물이 10%다. 그러면 나머지 90%는 다른 걸로 다 채워져야 돼요. 그게 희석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염분이 있어서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비율의 문제고 방법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염분기가 있는 것들은 일단은 세척을 해야 되고 짜내야 되고 그런 과정을 해서 가져오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눈으로 보지 않는 한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공동체 차원에서 먼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생쓰레기, 과일 껍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모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덜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그렇게 음식물 아파트 내에서 모아서 주말 농장으로 온 다음에 다시 그거를 순환하는 그런 체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좀 더 아이디어를 가미하면은 지역에 그 좀 더 이렇게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먹거리가 너무너무 빈약해요. 친환경 먹거리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어요. 독거어르신 가보면은 냉장고 문 딱 열면 정말 요구르트 하나 있거나 김치나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쪽이에요. 혹은 이렇게 아동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가공식품이 대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생활고를 겪고 있는 이제 지역 주민이 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생활고가 직접적으로 먹거리, 친환경 먹거리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먹거리 접근성을 좀 높여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 체계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채소 가져다 드리고 다듬어 가지고 그거를 주시면 뭐 다른 걸로 더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실제 이 미국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주머니를 하나 이제 생활고를 겪는 보통 이제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배려 가정 같은데 요만한 주머니를 드리고 여기에서 과일 껍데기라든가 뭐 모아서 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운동을 안 하시니까 운동시키는 차원에서 모아서 오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정 정도 그람수를 달아서 이제 바나나로 드리거나 이렇게 과일로 드리고 이제 채소는 또 쉽게 구할 수도 있으니까 구하기 어려운 과일로 이제 전달해 드리고 그런 과일들은 이런 기업이 후원하거나 재단이 참여해서 그런 식으로 복지 체계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괴산에 있는 한살림 아시죠? 아니 흑살림 아시죠? 네. 네. 흑살림에서 이 충북 요 지자체 청주시에 협조를 얻어서 한번 진행했던 이제 사례입니다. 그 사례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정에서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차로 옮긴 다음에 농장으로 가져와서 그거는 일부 닭 사료로도 닭한테 이제 먹이를 주면 이때는 분리수거하지 않았어요. 이때 실험은요. 분리수거하지 않고 그냥 같이 모아주세요. 그래서 자주 일주일에 3번 정도 가서 이렇게 그 실험이기 때문에 자주 가져와서 이제 진행을 했었었는데 생쓰레기를 모으면 훨씬 더 편리하겠죠. 일단은 이제 다 같이 가리지 않고 다 한 다음에 이제 이때는 이제 닭 모이로도 주고 이제 닭이 이제 먹고 나면은 그게 이제 개분이 나오잖아요. 그 밑에는 또 지렁이를 깔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닭 개분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쌓이면 한쪽 비닐하우스 옆으로 닭을 옮겼어요. 그러면 닭을 옮겨면 이쪽은 이제 닭이 없잖아요. 개분하고 이제 지렁이들이 계속 그 후숙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렁이들이 이제 개분하고 뭐 나머지 찌꺼기를 다 먹고 이제 분변토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고 이쪽으로 옮겨진 그런 닭장에서는 또 음식물 쓰레기를 줘서 이제 개분하고 이제 지렁이하고 또 혼합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이런 비닐하우스를 만드셔가지고 진행을 하셨고 그러면 이제 퇴비화된 것들을 그 채소를 가꾸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나와요? 닭을 키우니까. 알이 나오는 거죠. 그죠? 계란이 나오는데 이 계란까지 같이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좋아하셨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을 해볼 수 있고요. 우리가 정원에 닭을 키워보는 것도 하나 굉장히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동물하고 같이 식물하고 어우러질 수 있고요. 그 닭을 키우실 때는 너무 많이 키우지 마시고요. 싸움 나요. 그리고 너무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 암탉 뭐 9마리 내지 10마리에 그냥 9마리예요. 수탉 1마리. 요 비율로
하시면 죽던데요, 수탉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니 저기 백연정원 정황터에는 네, 수탉 3개에 네. 암탉 12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처음에는 15마리 한 마리를 넣었는데 수탉을 그거는 너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10마리 넘어가면은 안 되고요. 네. 그 10마리 이내로 좀 작게 하셔서 하시면 교육용으로도 너무 좋고 거기에서 계란이 나오면 그 생명에 대한 즐거움하고 호기심은 진짜 놀라워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일단 것들 다 시도는 하는데 네. 약간씩 이제 맛배기 시도는 하는데 좀 이렇게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유지 지속 가능한 그런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 사실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돼 있어요. 네. 예. 아까 수업하시기 전에 여기에서 조사를 하셨잖아요. 약초 하실 수 있는 분. 또 저 보니까 뒤에 2분 계시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러면 내가 잘 몰라도 정말 그쪽에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는 분은 못 따라가거든요. 양계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그분은 이제 오늘 이후부터 막 양계장도 가보시고 책도 보시고 막 이러실 거예요. 그분 중심으로 또 그 커뮤니티를 형성하시면 되고 양봉도 재밌어요. 네, 양봉을 한번 해보시겠다 그러면 의외로 양봉 하시게 되면 벌에 쏘일까 두려워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사례도 설명드리고 할게요. 쉬는 시간에 지렁이에 대해서 지렁이 기르는 법 설명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요. 아니 집에 있는 지렁이를 네. 쉽게 말하면 밭에 지렁이 많잖아요. 아니, 한 마리 갖다가 기르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고요. 제가 지렁이 종류가 3,000종이 넘습니다. 지렁이의 종류가. 그러니까 우리가 비 오는 날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막 바깥으로 나온 지렁이는 다른 지렁이고 우리가 먹이를 줘서 분변토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지렁이 농장용으로 쓰이는 지렁이는 붉은 줄지렁이입니다. 네, 붉은 줄지렁이는 낚시점에 가면 쉽게 구해요. 붉은 줄지렁이? 네, 붉은 줄지렁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그런 지렁이인데요. 낚시점에서 파는 거 있죠. 낚시 미끼로 쓰이는 그 지렁이 사다가 하시면 되세요. 네. 나는 그냥 땅에 막 까만 거 이렇게 굵은 것도 많잖아요. 그 지렁이는 이제 주로 땅을 경작하는, 땅을 이렇게 막 갈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음식물 줘서 길러서 분변토를 생산하는, 보통 지렁이 농장 만드는 분들, 지렁이 사육하시는 분들은 붉은 줄지렁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붉은 줄지렁이를 이제 분양받으셔서 키우시게 되면은요, 그 지렁이가 식물성이에요. 채식 동물이에요. 이게 육식 뭐 고기 막 이런 거 주면은 잘 못 먹어요. 지방질 있는 거. 그리고 이 지렁이가 또 붉은 줄지렁이가요, 오렌지 껍질 그거 못 먹어요. 오렌지 껍질 왜 그럴까요? 그렇죠. 농약 범벅이고 또 분해가 잘 안 돼요. 보존제라든가 워낙 이렇게 수입해 올 때 배에서 이것저것 약을 다 쳐대잖아요. 흔한 말로. 그러니까 그 수입산 오렌지 껍질 잘 못 먹고요. 그거는요, 일단은 잘게 아주 잘게 썰어 주시고, 일단 그 껍질도 다 깨끗이 세척을 한 다음에 잘게 뭐 분쇄를 하거나 이러면은 먹고, 그리고 지렁이가 뭐 우리가 이제 지렁이한테 예를 들어서 사과 껍질을 준다 그러면요, 사과 껍질을 줄 때도 그냥 기다란 채 주는 것보다도 잘게 썰어주면은 훨씬 더 잘 먹고요. 바로 달겨들어서 못 먹어요. 이빨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요, 개가 땅 속에 묻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과 껍질을 땅 속에 묻어주면 하루 이틀 지나야지 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야들야들해졌을 때 먹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렁이를 이렇게 좀
정석껏 기르고 싶다, 좀 조심해서 초보니까 실패하지 않고 싶다 그러면은요, 지렁이한테 주는 거는 저 채식 위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염분기가 많은 거는 얘도 못 먹어요. 짜서 못 먹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화학 농약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들어가 있으면 또 못 먹으니까, 네, 그런 거는 좀 골라내고요. 일단은, 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지렁이가 그거 아나요? 먹을 거 못 먹을 걸 구분할 수 있어요? 알죠. 한번 실험해 보세요. 놀라워요. 예. 지렁이가 사람보다 똑똑해. 예.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생쓰레기 위주로요. 생쓰레기를 잘게 썰은 다음에 EM 아시죠? 네. EM을 한번 약간 버무려 주세요. 원액에다가 원액 너무 많이 넣으면은 이 채소도 수분이 90%인데 쌀뜨물 원액. 쌀뜨물 말 EM이요. EM 원액이 있고 우리가 만들어 쓰자. 원액을 넣어주세요. 원액 조금만 넣어주세요. 예. 그 원액 말고 쌀뜨물이 있다 그러면 쌀뜨물도 조금만 넣어주세요. 왜 그러냐면은요, 그 미생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잘게 일단은 그 분해를 우리 손으로 먼저 잘게 써는 게 분해잖아요. 잘게 썰어줬어요. 그 다음에 더 잘게 썰으려면은 이 미생물을 동원하면 돼요. 미생물을 약간 이렇게 버무려 주면 그 미생물이 분해하잖아요. 그러면 야들야들 해줬을 때 지렁이가 빠르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알 나요. 그래서 네, 3개월 정도 지나면 알 나니까 이제 처음에 지렁이 분양받으면 지렁이도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막 처음부터 먹고 이러지 않아요. 참 예민해요. 애완지렁이라고도 불려요. 지렁이 기르다 보면요. 네.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상자에다 키운다 그러면은요, 기본적으로 그 아주 좋은 밭흙 있죠. 흙. 밭에 있는 좋은 흙을 적어도 2분의 1은 깔아야 돼요. 그 상자. 2분의 1 깔고, 그 다음에요, 만약에 이제 넣어야 돼요? 꼭? 아니요. 고무통 같은 데는 안 돼? 바닥에다가 그냥 기르면 훨씬 더 좋죠. 넓은 영역에 작은 좁은 통보다는 우리도 작은 데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넓은 지역이 좋아요. 바깥에서 흙을 기반으로 해서 기르는 게 좋죠. 그러니까 바깥에 농장에서 조성할 때는요, 바닥을 이렇게 파시고, 그리고 지렁이가 다른 데로 갈 수 있으니까 바닥을 파시고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울타리를 하신 다음에 그 흙을 채우시고 거기다 이제 지렁이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지렁이는 먹이가 있는 한은 다른 데 갔다가도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는 지렁이를 넣을 때 이제 구획을 좀 정해줘서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요 정도 사이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6군데로 정하세요. 그럼 여기다가 묻어주세요. 음식물을 줄 때 묻어주셔야 돼요. 위에다 이렇게 뿌려주시면 날파리 생겨가지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흙에 묻어주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묻어줘야 돼요. 그리고 지렁이가 그 위로 나와갖고 햇빛 보면서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묻어주시고 여기 하루 묻어줘요. 그 다음 날은 여기다 묻어줘요. 그 다음 날은 여기다 묻어줘요.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곳에다 계속 말고요. 그러면 여기는 그 다음 이제 일주일 정도 되면 여기 또 묻어줄 차례가 왔잖아요. 그럼 거의 얘가 먹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지렁이 농장을 귀농하실 때 나는 지렁이로 승부 보겠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 지렁이 농장 하시는 분은 다만 이제 가스만 주의하시면 되세요. 지렁이 먹이 줄 때 이제 분해가 되면서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 가스에만 좀 주의하시면 지렁이도 분양할 수 있고 분변토도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렁이 먹이가 될 수 있는 이런 생쓰레기 처리도 되니까 처리와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6차 산업이 될 수 있는 거죠. 체험 프로그램까지 하게 되면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물 이제 디자인 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다음 주에 가시게 되면 그 땅의 배수성을 확인하셔야 되세요. 배수성, 그 땅이 어떤 용도로 쓰였나요? 방치됐나요? 아닙니다. 이제 경사가 졌어요. 배수는 귀찮아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경사가 졌으면은 훨씬 더 재밌을 것 같네요. 평지보다는 다양한 작물을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제 구덩이를 파서 구덩이를 판 다음에 거의 한 2분의 1 정도 물을 채우고 관찰을 하는 거예요. 구덩이 조금 파면은 금방 빠지겠죠. 어느 정도 이제 한 30cm 정도 파신 다음에 30분 내지 1시간 이내에 빠지면은 양호한 거고, 너무 안 빠진다 그러면은 점토 성분이 많은 거고, 빠르게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모래 성분, 사토 성분이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햇빛하고 그늘을 체크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면은 나무가 있는 쪽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늘 정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작물을 식재하다 보면은 뭐 옥수수 같은 거를 심었다 그러면 옥수수 햇빛이 지나가는,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 따라서 옥수수 뒤쪽에는 그늘이 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배치도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디에다가 우리가 심고 싶은 작물을 어느 쪽에 배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이제 햇빛이 비치는 시간하고, 이게 이제 그 대상지가 보면은 서쪽에 있을 수도 있고 남쪽에 뭐 동쪽에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그 앞에 또 어떤 건물이 있는지 또 자세히 잘 보셔야. 없나요, 건물은요? 환경은 무지 좋습니다. 무지 좋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햇빛하고 그늘을 체크하셔가지고 양지 정원인가 그늘 정원인가 아니면 이제 이런 습지 정원, 물이 잘 안 빠지는 공간은 같은 대상지래도요 군데군데 파봐야 돼요. 여기는 물이 잘 빠지는가 하면은 저쪽은 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쪽 부분은 자연을 잘 살려서 습지를 좀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거는 이제 뭐 아이들 교육용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학교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페트병 반으로 잘라서요, 여기는 이제 이 뚜껑에 저기를 뚫어야 돼요.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야죠. 그리고 이제 반 잘라요. 그 다음에 뚜껑을 여기다가 뚜껑을 끼운 다음에 거꾸로 해서 흙을 채워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데다가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올려놓죠. 그러면 여긴 구멍 뚫린 뚜껑이 있죠? 그러면 물을 이렇게 부으면은요, 이 뚜껑 구멍으로 빠지죠. 그럼 이 구멍을 너무 두껍게 뚫었다 그러면 한 4-5개 구멍, 한 3개 정도 구멍 뚫고요, 여기다 그냥 신문지 조그만 거 채우면 흙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을 하시는 거예요. 빨리 금방 빠졌다 그러면은 이거 모래 성분이 많은 거고, 이제 너무 천천히 빠진다 그러면 점토가 많은 거고, 어느 정도 있으면은 잘 빠지는 거예요. 비교를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 이 토양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산도 측정을 하고 싶어요. 요즘엔 기계가 잘 나와 있지만 기계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흙탕물이에요. 맑은 물이 아니라 흙탕물인데, 이 상태에서 그냥 리트머스 시험지 해봐도 되고요. 그냥 여기다가 요 페트병 아래에다가 흙 넣어가지고 물을 좀 넣어요. 그리고 휘 저은 다음에 거기다 리트머스 시험지 이렇게 꽂아봐도, 넣었다 빼봐도 산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물 디자인을 하시게 되면 울타리를 또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울타리를 안 하셔도 되세요. 보통 이렇게 주말 농장 구획을 하게 되면은 그냥 경계가 없잖아요. 두둑이라든가 이제 고랑을 파서 경계를 하시는데, 이제 정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정원이라고 하는 거는 1년생 어떤 채소뿐만 아니라 관목, 유라든가 이런 화훼류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런 것을 정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텃밭하고 정원의 다른 점이 또 그런 거예요. 텃밭 같은 경우는 1년 농사잖아요. 다시 또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 그런 빨리 자라는 거, 우리의 먹을거리 위주인 거고, 정원이라는 개념은
먹을거리 위주뿐만 아니라 볼거리 다양하게 이제 식물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원을 구성할 때는 울타리 설치 계획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냥 구획이 없으면 뿌리가 막 그쪽으로 옆으로 가거나 막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작물을 심느냐에 따라서 요 경계하고 울타리 설치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계를 해주게 되면은요, 또 좋은 점은 이제 텃밭 가꾸기를 해도 도시농업을 하셔도 그 상자 모양 있잖아요. 네. 상자 모양 밑이 없는 상자 있죠. 네. 그러니까 일반 이렇게 흙에다가 평지에다가 네모 틀 있죠. 네 개의 틀 바닥이 없는 거. 네 개의 틀만 이렇게 바닥에 예를 들어서 이게 바닥이다 그러면은 이만한 상자를 요 바닥에 놓는다 그러면은 요 상자가 들어갈 수 있는 요 상자가 이렇게 그 흙 바닥에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그 틀은 파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네 개의 그 틀이 있는 상자를 얹은 다음에 흙으로 조금 묻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틀밭을 오가노포니코라고 하는데 그게 쿠바의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그렇게 이제 틀을 해주게 되면 비가 많이 왔을 때 흙이 유실되는 걸 또 막아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정원을 구성하실 때, 그러니까 다년생을 심어서 뿌리가 옆으로 번져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해 주시는 거고, 만약에 이제 정원이 아니라 이런 텃밭을 조성을 하실 때도 흙이 자주 유실되는 곳이다, 비가 많이 오는 곳이다 그러면은 흙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틀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질문인데 말하자면 그게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면 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안 갈아도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예, 오가노 농법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간다 안 간다의 개념은요. 사실은 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퇴비를 넣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예, 그렇죠. 근데 그 쿠바 같은 경우 오가노포니코라고 제가 틀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지렁이를 넣어줘.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렁이를 기반으로 그 이제 틀밭을 구성을 하고 거기다 이제 지렁이도 넣어주고 지렁이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것도 좀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굳이 갈지 않아도 되죠. 보슬보슬하죠. 지렁이 똥 분변토 자체가 때알 구조를 형성을 해줘요. 땅 자체가 굉장히 보슬보슬 푹신푹신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땅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틀밭이라고 할지라도 이 채소가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거름, 비료를 밑에다가 넣어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웃거름 많이 줘봤자, 밑거름을 안 준 상태에서 웃거름 많이 줘봤자 얘네는 제대로 못 자라요. 우리는 뭐든지 기본이 튼튼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작물이 성장하는 동안 필요로 하는 거름이 있어요. 양이 있어요. 그 양을 밑거름으로 50% 이상 밑바닥에 깔아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얘가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서 잎이 날 때 한 번 주고 꽃이 필 때 한 번 주고 열매가 맺힐 때 또 한 번 주고 이런 식으로 성장 과정에 따라서 웃거름으로 나눠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다가 밑거름을 넣기 위해서는 이게 갈게 되는 거죠. 가는 과정에서 이제 땅도 근데 뭉쳐있던 땅도 부슬부슬부슬하게 해지는 거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조금 아까 자체에서 이제 굵은 지렁이들이 막 있는 거는 그건 어떻게 해요? 굵은 지렁이들이 있는 거죠? 네. 굵은 지렁이들이 있는 거는 그냥 놔두시면 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그런 분도 계세요. 이 지렁이가 뿌리 파먹을 것 같다.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지렁이가 먹을 게 없으면 뿌리 파먹겠죠. 근데 그 지렁이 자체가 뭐 그 뿌리를 파먹어갖고 얘가 못 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렁이 때문에 뭐 얘가 못 자란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뿌리 파먹은 건 지렁이가 아니라
땅에 살고 있는 굼벵이가 파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지렁이가 파먹었다 이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이 땅에 이제 뿌리가 뭐가 파먹었다 그러면은 잘 보셔야 되세요. 네. 아니에요. 네. 지렁이가 자체에서 생기는 거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죠. 지렁이가 있는 땅은 이제 생태계가 살아있는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지렁이가 있는 땅은 이제 흙이 복원이 되는 그런 증거로 보면 되는 거죠. 화학비료 준 땅에는 지렁이 없잖아요. 화학비료를 준 땅에 왜 지렁이가 없을까요? 지렁이 먹이가 없는 거예요. 네, 먹이가 없는 거예요. 화학비료하고 유기질 비료의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화학비료는 이제 바로 뿌려주면 물 주잖아요. 화학비료는 물에 바로 녹아서 이온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땅에 뭔가 퇴비를 줬다 그러면 그거는 이온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잘게 우리가 쪼갠다 해도 분자 상태인데, 그 분자 상태를 잘게 쪼갠 분자 상태를 땅에 넣어주면 거기에 이제 세균하고 박테리아나 이런 미생물들이 들러붙어서 먹고, 그 세균하고 박테리아가 이제 생겨나게 되면 그거를 먹는 이제 지렁이라든가 이런 둥근 환영동물이라고 해요. 그런 환영동물이 막 생겨요. 그럼 환영동물은 먹는 또 이제 다른 2차, 3차 이제 소비자가 생기고 두더지도 생겨요. 그렇게 되면요. 땅강아지도 생기고요. 예. 그래서 두더지가 생기면 좋은데, 두더지가 또 농작물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두더지가 나타난 것 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막대기를 이렇게 꽂아 놓으세요. 그리고 막대기 위에다가 페트병 있죠. 이 페트병을 빈 페트병을 이게 1.8리터짜리 페트병을 거꾸로 이렇게 꽂아 놓으세요. 그럼 바람에 의해서 얘가 흔들려요. 그러면은 그 흔들리는 게 그 막대 통해서 땅으로 이렇게 흔들림이 전해져요. 그러면 두더지가 잘 안 와요. 이쪽 뭐라 이게. 네, 그래서 두더지가 생기면 진짜 그 생태계는 살아 있는 거예요. 그냥 지가 파고 들어가서 구멍을 내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는 잡아야 되겠죠. 옛날에 지구멍 하나 발견하면은 네. 거기에 뭐 잔뜩 뭐 땅콩도 이만큼이고 뭐도 이만큼이야. 그거 네. 땡 잡는 거야 그날. 달팽이도 잡아요? 달팽이도 그 민달팽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해충인지 익충인지 이게 그 작물을 가꾸다 보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건 해충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제 잎을 주로 많이 갉아먹는 달팽이가 민달팽이에요. 예, 이렇게 그 민달팽이는 그거 먹으면 안 되나? 우리가 아니 몸에 좋으면 쓱 잡아가지고. 뭐 메뚜기도 이제 미래 식량으로 하니까. 메뚜기는 진짜 네. 맛있어. 개구리도 맛있고. 아니 진짜요. 네. 개체수를 좀 줄여주세요. 예. 개체수를 좀 줄여주시고 잡아서. 예. 뽀얀 국물이 나서 몸에 얼마나 좋은데 지렁이. 그렇죠. 네. 그 지렁이 말고 왜 콩벌레라고 왜 다리 많아갖고 동그래지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작물에 해로워요? 해로워요. 해롭지. 네. 그리고 그러니까 무당벌레도 7개가 있는 게 있고요. 21개가 있는 게 있어요. 21점 무당벌레하고 7점 무당벌레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무당벌레라고 다 좋아하시면 안 되고요. 7점 무당벌레는 좋은 거예요. 진딧물 잡아먹고요. 21점 무당벌레는 잎을 먹어요. 그래서 해충이에요. 가지에 그게 있어서. 달린 거는 다 이파리 갉아먹던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21점 무당벌레였을 거예요. 예. 다 좋은 줄 알고. 아니에요. 전멸을 당하더라고. 아니에요. 예. 네, 그거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점이 많은 거는 해충입니다. 잎을 잘 먹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무당벌레 잡을 때도 21점 무당벌레 잡을 때 뭐 민달팽이 잡을 때도 뭐 이제 나쁜 마음으로 에이 이러면서 잡지 마시고 미안 그러면서 미안 그러고 생명체니까요. 미안 그러면서 이제 땅에 묶어라 이렇게. 메뚜기도 또막 갉아먹는다고. 메뚜기도 그렇죠. 메뚜기 때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은 먹거리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뭐든지 제가 그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한쪽이 우세해버리면 예, 이게 메뚜기를 못 죽이겠어. 아, 맛있어 그거 잡아먹어. 지겨 먹어. 그럼 날려보내면 또 온다고 그러더라고. 여기 주세요. 여기 선생님이랑 같이. 강아지에다가 쫙 끼워가지고 예. 그냥 녹음. 못 그래. 우리 얼마나 어렸을 맛있는데. 적에는 그렇게 지금이야 메뚜기 아이고 너무 예,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의 이렇게 세대가 어우러져서 커뮤니티 가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르신처럼 막 괜찮다 먹거리에 대해서 활용법을 많이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이제 들이시고 그거 가지고 교육으로도 활용하셔도 되고요. 풀무치도 식용이에요? 메뚜기도 식용인데. 그 소리는 뭐 그거는 못 들어봤는데 한번 검색을 해보셔요. 풀무치.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아, 메뚜기 종류도 네. 그 다음에 이제 토양 만들기로 넘어갈게요. 그 민트 종류 심을 경우는요, 민트가 굉장히 생육이 왕성하기 때문에 이거 막 옆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좀 울타리 있는 쪽에 심어주는 게 좋고요. 토양 만들기로 넘어갈게요. 이 토양이 이제 그 퇴비를 좀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그 근처에 이렇게 언덕이 져 있다라고 하니까 부엽토가 좀 있다. 그러면 그 부엽토 가져다가 좀 뿌려주면 좋은데요. 단 주의하실 건 밭에 사는 세균류하고 균류가 있어요. 세균류하고 균류가 있고, 이게 산에 사는 세균하고 균류가 있는데요. 산에는 관목류, 이렇게 낙엽들이 썩어서, 이렇게 그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요. 그 낙엽이 썩은 그 먹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균은, 세균보다는 균류예요. 그래서 산의 흙은 균류가 많고, 그 다음에 밭의 흙은요, 이런 그 부엽토 이런 게 아니라 녹색 탭이잖아요. 풀 같은 거. 녹비라고 하죠. 녹색 탭이 녹색을 많이 이렇게 넣어주고 갈고 이랬기 때문에, 밭에는 세균류가 많아요. 그래서 산에 있는 흙을 가져다가 우리 집 화분에 뭔가 심으면 상추 심으면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예. 진균류가 많고 세균류가 부족해요. 세균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세균이 좋은 세균도 있고 안 좋은 세균도 있고 모든 게 균도 좋은 균, 안 좋은 균이 있듯이 우리 몸을 중심으로 했을 때요. 아니 그러면은 네. 흙을 사서 쓰는 그거는 괜찮아요. 사서 쓰는 흙은 상관없는데 이제 산에 있는 흙을 그냥 다 퍼와가지고 우리 화분에 넣었다. 그러면은 왜 안 되지? 산의 흙 진짜 좋은데 냄새도 좋고 부스부스하고 좋은데 왜 안 되지? 그러면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진균류가 많아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세균은요 먹이를 먹고 분비물을 내놓는데 알칼리성 분비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 진균류는 먹이를 먹고 분비물이 산성이에요. 그래서 이 산도에 대한 부분도 잘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산에 있는 흙을 퍼와서 사용하신다 그러면 밭에 있는 흙 혹은 시중에서 산 흙 반반 섞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에 이제 퇴비 넣어 주실 때 퇴비 넣을 때도 작물에 따라 달라요. 빨리 자라는 거는 그만큼 성장을 하니까 영양분이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근데 천천히 자라는 거는요. 많이 줄 필요 없죠. 그렇지만 열매를 맺는 거는 또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작물을 심을 것이냐를 미리 계획을 해놓고 퇴비를 넣어줄 계획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 전에 논에다가 산의 흙을 붉은 흙을 좀 갖다 넣어주는 건 왜 그러지? 개토하는 거지. 그거는 뭐냐면은요, 이 논에는요, 특히 산에, 우리가 이제 밥 같은 걸 해가지고요, 산 속에 가서 묻어놔요. 그러면요, 그 밥
먹으려고 균들이 막 달려와요. 달려와가지고 거기서 그 이제 당분을 먹고, 이게 탄수화물이잖아요. 당분이잖아요. 그 당분을 먹고 증식을 많이 해요. 세균하고 진균류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번식이 돼서 밭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논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그거를 밭에다 넣진 않아요. 논에 넣어요, 많이. 논에 그 산도하고 밭의 산도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균들이 이제 논에 많이 증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 미생물들이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논 속에 있는 다양한 그런 양분들 있잖아요. 양분들을 분해를 하는 거예요. 먹고 분해를. 그러면은 이온화 되는 거예요. 분해한다는 건 이온화 되니까 벼는 흡수할 때, 뿌리로 흡수할 때, 모든 그 식물은 양분을 흡수할 때는 이온 상태로 흡수해요. 이온 상태로. 그래서 제가 이런 화학 비료 같은 경우는 바로 물에 녹아서 이온화되고,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세균이나 미생물에 의해서 한 단계 분해되고, 또 그 다음에 흙 속에 있는 질화세균이라고 있어요. NO3 마이너스 뭐 이런 걸 만들어주는 그런 질화세균에 의해서 또 분해가 돼서 그러니까 두 단계를 거쳐서 흡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 비료는 넣어주면 바로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가 물에 녹기 때문에 바로 이온화되기 때문에 뿌리가 흡수하는 거고, 유기질 비료를 줬을 때 이제 더딘 이유는 세균에 의해서, 그 다음에 원생동물에 의해서 단계를 거쳐서 이온화되기 때문에 좀 더딘 거예요. 그렇지만 훨씬 더 이 유기질 비료를 넣어준 그런 토양 속에서 자란 이런 채소들은 여러 가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그런 양분들을 흡수를 하는 거고, 면역 체계가 튼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우리의 먹거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흙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데요. 아까 이제 그 시중에 가서 산 흙을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약간 그 갈색빛이 나는 거는 질석이에요. 그리고 굵은 이제 마사토가 있고 하얀색 있죠, 펄라이트. 이거를 요소 비료로 잘못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하얀 색깔, 이렇게 그 가벼운, 그러니까 뭐 날리는 그런. 저건 줄 알았어. 그게 뭐야? 스티로폼인 줄 알았어요. 스티로폼인 줄 알았어. 나도 스티로폼. 펄라이트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그 고온에서 가열을 한 거예요. 하더라고 저거.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조경용 자재, 옥상에 올리는 자재는 대부분 이게 들어가 있어요. 배수성 같은 걸 좋게 하고 가볍게 하기 때문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퇴비가 있고, 나무, 같은 게 이제 이끼 같은 거, 수태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섞은 배양토, 이런 게 있습니다. 흙의 종류도 좀 잘 알고요. 제가 이 데이터 드리고 갈 거니까 나중에 다 보세요. 보면은 피트모스하고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이 종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물 디자인 시 이제 체크사항이 있는데요. 식재 시기도 잘 보셔야 되세요. 정원이니까 그래요. 보통 이제 텃밭 작물 같은 경우는 24절기 참조하시면 되세요. 뭐 입춘에는 뭐하고, 우수경칩에는 뭐하고, 가장 빨리 이제 준비하는 거 고추, 이렇게 씨앗 뿌리는 거죠. 그런데 정원을 꾸밀 때는 관목류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큰 거는 이제 교목이라고 하고 작은 건 관목이라고 해요. 이런 이제 정원에서 키 작은 나무들 많이 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뿌리가 쉬는 시기에 심어주는 게 좋아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이제 우리 이쪽 경기 지방이니까 3월 20일경이 좋습니다. 식목일은 지구 온난화가 돼서 좀 너무 늦다라고 말을 해요, 요즘에요. 요새 농사 처리가 빨라지고. 네. 그래서 이제 낙엽이 지는 잎이 넓은 거는 뭐 3월 중순 이렇게 하고, 이제 상록 늘 이제 푸르게 되는 거, 낙엽이 지는 거는 이때 하고, 이제 늘 푸른 거는 4월 상순까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언제 식재를 해야 되는지 잘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목류, 교목류를 심는 방법들은
이 모종 심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잘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제 정원은 여러 해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처음부터 딱 우리가 조경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그 키가 작더라도 옆으로 퍼지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1m 이상 간격은 주셔야 되세요. 근데 처음에는 작은 거 심잖아요. 작게. 이게 비싸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작은 거 심는데 여기 보면 너무 허한 거예요. 허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심는데 나중에 되면 막 무성해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욕심을 좀 버리시고 좀 정원은 세월이 지나면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거라는 걸 늘 염두에 두시고요. 네, 요 파는 방법은 여기 폭이 1m, 깊이 60cm 그랬는데 이건 너무 과한 거고요. 어느 정도 좀 이제 넓게 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심는 방법은 뭐 나무 심듯이 그냥 구덩이 파고 그 다음에 뭐 나무 이렇게 넣은 다음에 흙으로 막 덮은 다음에 물 주고 발로 막 밟아주는 그거 아니고 2단계로 좀 나눠주세요. 일단은 네, 먼저 파고 그 다음에는 판 다음에 나무 심는 게 아니라요. 퇴비를 좀 넣어줘야 돼요. 밑에다가. 처음에는 미숙퇴비 넣어주세요. 미숙퇴비하고 완숙퇴비의 차이점은 가격의 차이가 좀 큽니다. 네, 미숙퇴비는 이제 이거 아직 발효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계속 발효 과정에 있는 퇴비예요. 보통 이제 축분 퇴비인데 한 달 정도 발효시킨 거 있죠. 최소한 3개월은 발효시켜야지 가스가 덜 발생하는데 한 달 정도 발효시킨 미숙 퇴비를 얘는 발효 과정에 있으니까요. 가스가 계속 나와요. 가스가 나오면 뿌리가 숨을 쉬어야 못 쉬어요. 못 쉬죠. 뿌리는 산소가 필요해요. 호흡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식물은 이산화탄소만 필요하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요. 잎에서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죠.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뿌리는요. 물도 흡수해야 되고 양분도 옮겨야 되고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에너지를 쓰는 곳이에요. 에너지를 만들려면 우리도 뭐예요? 우리가 산소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움직이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화 할 때는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뿌리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산소가 필요한 이 뿌리 부분에 미숙퇴비만 넣어주면 가스가 발생하니까 어때요? 숨 못 쉬어서 이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퇴비를 줄 때도 반드시 미숙인지 완숙인지 보시고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목류 하실 때는 일단 미숙 퇴비를 일단 밑에다 깔아도 괜찮아요. 그 위에다 흙을 깔아주는 거예요. 흙을. 그리고 미숙 퇴비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요. 네. 넣고 이제 그 완숙 퇴비하고 흙을 좀 넣어주시고 그 위에 이제 나무를 뿌리 이렇게 감싸진 거를 올려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심을 이 나무의 뿌리 깊이보다 더 깊이 파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묘목 세우신 다음에 흙을 또 반쯤 넣고 물을 넣은 다음에 좀 다져 주셔야 돼요. 공기를 빼야 되는 거예요. 공기를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흙을 덮으신 다음에 또 물 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이 흙이 물을 흡수를 해서 야들야들해져요. 뿌리도 고체고 그 다음에 흙도 고체고 고체하고 고체끼리 만나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넣어서 완충지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모종 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종 심을 때 일단 이제 그 구덩이를 파잖아요. 모종 심을 때도 이제 구덩이를 파는데 모종에다가 먼저 물을 이렇게 한번 흠뻑 주세요. 모종에다가 물을 흠뻑 주시고 그 다음에 구덩이를 판 다음에 그 구덩이에다 먼저 물을 넣어주세요. 구덩이마다 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모종을 빼면 물을 줬기 때문에 쉽게 빠지죠. 빠진 모종을 거기 물 넣은 구덩이에다가 넣으시고 흙을 덮어주시면 되세요. 이게 구덩이에다 또 물 안 넣고 그냥 모종부터 심은 다음에 나중에 물 주면요. 이 물이 밑에까지 쭉 뿌리 부분까지 쭉 전달이 안 되고 위에만 촉촉해요. 그래 놓고 물 다 줬다 그러고 가버리시면 얘는 목말라서 시들시들해요. 그러니까 그 원리
그러니까 완충될 수 있도록 물을 구덩이 파고 물을 먼저 주시고 모종을 심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적인 그런 부분으로 구성을 하실 때 색채, 뭐 질감, 그 모양하고 선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시고요. 우리가 큰 정원 이제 전체적인 그 백년정원 전체적인 디자인도 있고 개별 조별로 하시는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강조할 점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전체 백년정원의 여기 오면 특징, 이 백년정원의 특징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되잖아요. 앞으로 백년정원 많이 만들어질 텐데 여기 이 대상지에 백년정원 하면 특징이 뭔지 그거 딱 이렇게 해 놓으시고, 어디는 막 이제 솥대 만들어 가지고 뭐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아니면 그것도 재밌어요. 곤충들의 하우스라고 곤충 호텔이라고도 하죠. 한쪽에 이제 산 기슭이 있는 곳은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나무라든가 뭐 벽돌이라든가 막 이렇게 막 쌓아요. 나무를 막 쌓아놓으면 중간중간에 구멍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곤충들이 와서 자리를 잡아요. 뭐 그런 식의 하나의 특징을 여기 백년정원에 오면 뭐 곤충 호텔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던가, 여기 정원에 가면은 이제 그 지렁이에 뭐 여러 가지 그 지렁이가 가장 잘 그 번식할 수 있는 그런 뭐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든가, 이런 식의 하나의 강조점을 줄 수 있는 거. 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하시는 이제 그러니까 그 그룹을 지어서 하시는 작은 정원 있잖아요. 그 그룹별 정원에도 특징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신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식물 심으실 때 제가 관목, 교목, 야생화, 그 다음에 허브, 이런 우리가 늘 빨리빨리 키워서 먹는 채소류, 과채류, 이런 게 이제 구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구분을 기본적인 그런 구분 외에 플러스적으로 알아야 될 게 과를 알면 좋아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 나하고 같은 과야, 막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런 식물도 이런 과를 알아두면 참 좋아요. 왜 그러냐면요, 같은 과는 뭐예요? 성장하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대략 관리하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화분과가 보통 이제 그 이런 십자, 화분 이런 것들이 이제 꽃이 이렇게 작은 꽃이 피는 밀, 보리, 귀리. 이 귀리가 요즘에 또 한참 슈퍼푸드의 하나라고. 예, 귀리. 그리고 이제 콩가가 뭐 클로버, 완두, 등나무 이런 게 콩가고요. 이제 박과 많이 알고 산영학과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이 가지과를 많이 헷갈려 하세요. 가지가요, 여기 가지하고 감자가 같은 과예요. 이해반대. 근데 이 식물 분류학적으로 형태는 좀 달라 보이는데 특징이 비슷해서 이제 이 식물 학자들이 같은 과로 분류해 놓은 거예요. 고추하고 토마토, 요게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이런 것들은 연작장애가 있어요. 같은 장소에 계속 같이 지으면 피해가 발생해요. 그래서 같은 과를 같은 장소에 다음에도 심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말 농장 분양하시면 이제 1년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말 농장에는 거의 비슷비슷한 걸 심어요. 근데 다음 새로 분양받은 사람이 작년에 심었던 거 모르고 또 심어요. 그럼 잘 안 돼요. 네, 그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얘네들을 좋아하는 이제 이 흙 속에 뭐든지 우리가 식물을 심으면 뭐 생태계가 조성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지 심었다 그러면 막 가지를 좋아하는 그 뿌리 근처에, 가지 뿌리 근처에 가지를 좋아하는, 가지를 먹이로 해서 살아가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류들이 막 형성이 돼요. 물론 좋은 세균도 형성이 되고 안 좋은 세균도 늘, 좋은 거 안 좋은 거 늘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를 좋아하는 세균이 막 몰려왔어요. 가지를 좋아하는 세균들이 뭘 보고 몰려오냐면요, 사실은 가지가 신호를 보내요. 나 가지다 그러고 이제 그
뿌리 쪽에서 뭔가를 분비물을 보내요. 우리 그게 뭐라고 하냐면 삼출액이라고 부르는 액체예요. 우리 이제 땀하고 약간 비슷해요. 이제 작은 액체들이 나와요. 입에서도 액체를 내뿜어요. 입에도 삼출액이 나오고 뿌리에서도 삼출액이 나와요. 입에서는 이제 공기 중에 안 좋은 그런 병균에 저항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코팅하기 위해서 그 분비물을 내놓는 거고, 뿌리 쪽에 내놓는 삼출액은 유혹하는 물질이에요. 나 가지다 그러면서 이제 신호를 보내면은 흙 속에 살고 있는 세균들이, 가지를 좋아하는 균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물론 좋은 균, 안 좋은 균 다 온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가지가 이제 그 성장하는 동안 막 새를 형성하죠. 그리고 가지 뿌리를 뽑아냈어요. 그리고 가지 뽑아낸 자리에 뭐 다른 거 가을 작물 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다른 작물이 들어오니까요. 가지 좋아했던 애가 더 이상 이제 확장을 못 하잖아요. 그러고 날씨가 춥거나 막 그러면 얼어 죽거나 일부는 죽고, 그래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감자를 심었어요. 그러면요. 감자 내가 좋아하는 거 가지하고 비슷한 과가 왔네. 그러면서 얘가 갑자기 뇌물번성을 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감자 뽑아내고 당근 심었어요. 당근은 다른 과잖아요. 그러면 그 가지 감자 같은 과를 좋아했던 애가 내 먹을 게 없네. 그리고 좀 기다렸다가 그 3년째에 또 누가 고추 심었어요. 그러면 이제 고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뿌리 다 먹죠. 그 다음에 고추는 특히 우리나라 지형에 그 집중호우가 내리는 우리나라 지형에 보면은 이제 물빠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빠짐이 부족하니까 이 고추는요, 바로 탄저병이 오게 되는 거죠. 이 고추의 원산지는 어디예요? 고추의 원산지 우리나라 아니에요. 네, 그 남미 고산지대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팁은 원산지, 얘가 살고 있는 환경을 알면은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추는 굉장히 그 남미 고산지대니까 빛을 잘 받아야 되는 거고, 물빠짐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자리에 이제 고추 심었다 그러면은 뭐 3년째 고추 이거 같은 과니까 얘를 좋아하는 그런 균이 바로 먹을 수 있고, 또 홍수 때문에 이게 물빠짐이 부족하니까 뿌리가 썩게 되고, 그러니까 2중 3중 고통을 받아서 고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흙을 바꿔주면 되는 네, 그렇죠. 그래서 흙을 바꿔줘? 네, 그래서 만약에 화분에다가 내가 화분에다가 이거를 가꾼다 그러면은 늘 기록을 해. 그 화분에 그 라벨을 붙여야 되는 거죠. 내가 이 1년째는 뭐 심었고 2년째는 뭐 심었고, 네, 그렇게 좀 기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억한다 해도 기록 안 해놓으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기록을 해놓으면, 또 기록을 해놓다 보면 다시 생각나서 또 심어보려고도 하시니까요. 이제 일단 기록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반 경작지 있잖아요. 일반 경작지에는 사실은 한번 이렇게 뒤집어갖고 태양열에 의해서 소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태양열로 소독. 만약에 화분에다가 하실 때도 나는 이거 계속 할 거야. 그러면요, 흙을 다 끄집어내세요. 그래갖고, 다시 섞어주니까 괜찮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햇빛을 쬐면 햇빛이 자연 살균제니까 부슬부슬해지면서, 햇빛을 쬐주면 살균도 되고 잡균이 없어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탭이 넣어가지고, 반드시 탭이 넣어가지고 새로 이제 화분에다가 채워주시면 좋고요. 일반 이제 경작 같은 경우는 좀 뒤집어져서 가을 같은데. 퇴비도 수명이 있어요? 네? 퇴비도 수명이 있냐고요? 아니요, 퇴비는 양분이기 때문에요. 수명이 있거나 그러진 않고. 퇴비를 샀는데 몇 년 묵은 게 있거든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제 가을 경작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밑에 있는 걸 뒤집어 놓으면 겨울에 얼잖아요. 근데 땅속 깊이는 안 얼잖아요. 근데 이제 좀 갈아서 놓으면은 그 뿌리 닿았던 그 흙 속에 있는 잡균들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좀
죽을 수 있잖아요. 살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하던가, 아, 그것도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천연 이 토양 소독제인가? 이런 거를 자재상에서 팔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요, 네. 고구마는 어떤 값을 들어가요? 고구마요? 가지 감자 들어가는 아니에요. 줄기 덩굴 심는 거. 당근, 참외, 멜론과요. 고구마는 그 독자적인 과예요. 고구마요. 예. 감자하고 고구마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연작장애를 피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 하나의 모델인 거고, 가지 심은 자리에 뭐 시금치 꼭 심어야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다른 거 심으세요 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모로헤이아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모로헤이아가 또 몰로키아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요. 이 모로헤이아가 또 하나의 굉장히 좋은 그 약초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토종적인 그런 흰 민들레라든가 흔히 길에서도 쉽게 피는 질경이 이런 것도 다 약초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 토종 이런 약초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 외국에서 많이 알려진 그런 약초들이 우리나라로 자꾸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시도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로헤이아예요. 이것도 한번 눈여겨 봐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새로 이제 정원 가꾸실 때 이런 이제 좀 기능성 새로운 작물을, 누가 해보지 않은 작물을 우리는 도전한다, 정원, 여기에 이번에 만드는 백년정원은 뭐든지 우리는 시도하는 시도정원, 도전하는 정원,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봐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이스 플랜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능성, 손쉽게 키울 수 있으면서도 우리의 이제 그 항암 효과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심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작물을 이제 선정을 했으면 간격도 이제 심을 때 간격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구획이 있다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내가 많이 심겠다라고 하지 말고 어떤 작물을 심을 것인가 그러면은 간격을 띄엄띄엄 이렇게 좀 넓게 해줘야 되는 게 있고, 촘촘하게 같이 해도 되는 게 있고 그래요. 잎들깨 같은 경우는, 잎들깨는 5월 5월 초순보다는 5월 중 20일경 이때 심어도 괜찮아요. 잎들깨는요. 예. 뭐 대부분 모종으로 심는다 그러면 4월 말에서 5월 초, 5월 5일 전, 요 시기가 모종으로 심을 때는 다 괜찮은 시기예요. 다 날씨도 그렇고. 근데 그때가 되면 모종이 막 오해 없더라고요. 좀 있으면 모종 나오는데요. 그때 그 모종 심어 놓으면요, 냉해 피해 입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늦게 심으려니까 싹 없어지더라니까. 5월 1일쯤 하면은 모종이 없어요. 4월 25일 이때 심으셔요. 예. 잎들깨는 간격이 25cm, 뭐 고추는 왜 고추는요, 통풍이 또 좋아야 돼요. 이게 밀식을 하게 되면, 빽빽하게 심게 되면 이 통풍이 안 돼갖고 병충해들이 많아요, 또. 토마토도 그렇고요. 가지도 뭐 상추 같은 경우는 15cm 간격이어도 돼요. 잎을 먹는 거, 시금치나 상추나 뭐 이런 것들은 15cm 간격이어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좀 키가 크거나 열매를 맺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통풍 때문에 병충해라든가 이런 거 예방을 위해서 간격을 넓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 가든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요, 쉬는 시간, 점심시간 1시간 반드시 해야 되나요? 아닌가요? 1시간인데 왜? 예, 말씀하세요. 우리한테 더 주시려면 더 주셔. 빨리 하고 네. 빨리 시작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늦게 가니까 반찬이 없어.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빨리 하고 빨리 시작하는 게 나아. 네. 좀 빨리 시작을 해도 되겠죠. 네. 좀 빨리 할 게 많아서 이제 죄송해요. 그러면 지금 마치고. 동네에